제가 이거 진짜 낙천 질문 하나 있는데 너무 세게 하지 마. 너무 세게 하지 마. 아우님이 인사 추천을 하니까 내가 염두에 두고 있을게. 그러니까 이제 미팅을 했지. 난 바보야. 나는 야 누구야 그러니까 그래서 박준호 의원님 사모님이라고. Last Tuesday, North and South announced the restoration is communication. North Korea is now struggling. でも韓日関係は民主主義、市場経済、そしてアメリカとの共通の同盟関係を持っていますから、最初韓国は我会一点，会一点会学习，练习한국. 해봅시다. 해보자. 우리도 후보님 이거 지난번에 우리 태영호 TV에 출연하신 다음에 3일 동안에 14만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은 한 20만 넘겨보자고. 아니 오늘은 한 100만만 넘기면 이거는 뭐 완전히 대박이죠? 대박 나는 거고 대선으로 이거 가는 길입니다. 이거 완전히 해봅시다. 해보자. 그리고 유튜브 이거 한 그 친구가 이 유튜브 편집에 완전히 귀재인데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그 친구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임명한다. 뭐 이 정도 나한테 담보 주셔야. 아우님이 인사 추천을 하니까 내가 염두에 두고 있을게. 자 그러면 오늘 그 태영호 TV 그 시청자들한테 좀 재미있게 좀 가는데요. 너무 세게 하지 마. 너무 세게 하지 마. 제가 보니까 그 의원님께서 서울 법대를 나오셨는데 나오신 다음에 첫 가신 데는 외교부 들어가고 판사나 검사나 뭐 변호사나 이런 데를 안 가고 외교 쪽으로 가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법대에 들어가서 주로 이제 국제법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내 고등학교 때 닉슨 대통령이 가서 그 마오쩌둥을 만났는데 그걸 보고 야 이게 미중 대탕트라고 하는 게 이렇게 국제 정세에서 큰 영향을 주는구나. 그러면 남북 간의 대탕트는 왜 안 될까? 야. 이게 법대에 가서 주로 국제법, 국제관계 관련된 과목을 많이 듣고 이제 외무고시를 시험을 봐가지고 외교부로 들어갔는데 그 4학년 때 재학 중에 중앙청에 가서 외교관으로 첫 그 공직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야, 그러니까 그때 첫 공직을 결국은 외교관 생활로 네, 시작했네요. 그때가 나이가 만 20살인데 그때는 세상이 다 내 건 줄 알았지. 아우님은 그 몇 살 때 외교관 시작하셨어요? 제가 88년도니까 26. 그 북한에서도 보면 좀 늦게 시작한 편이거든요. 중국에 유학 가서 대학을 또 다니고 하다 나니까 28에 귀국해서 제 일반 친구들보다는 한 4, 5년 늦게 이제 입직했는데 근데 형님 보니까 이거 형님이라고 죄송한데 후보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지지선언처럼 되잖아요. 영국하고 미국에서 다 유학도 하시고 또 교수 생활도 하셨는데 돈이 뭐 만만치 않게 들었겠는데 이제 군대를 갔는데 해군 장교로 3년 4개월을 근무를 했어요. 첫 임지가 해군사관학교 교관을 했어요. 그 해군사관학교 교관에 국제관계학과라는 거를 처음 창설을 했어요. 우리가 공부를 계속하다가 제대할 때 국비 유학생 시험을 봤어요. 장학생이 돼가지고 그래서 외국 유학을 가게 돼서 미국하고 영국에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야, 그러니까 형님은 진짜 나라 덕을 많이 보셨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국회의원을 통해서 갚아야 되고 대통령이 되면 진짜 제대로 갚는 거지. 제대로 갚는 거지. 근데 영국에서 오시자마자 그 단번에 청와대로 가셨더라고. 혹시 그때 김영삼 대통령하고 그 어떤 무슨 인연이 있어서 그 당시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대학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을 하셨는데 나한테 청와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영국에 있는데. 영국에 있는데 그때 그 김영삼 케이스네. 대통령을 모시던 그 의전 비서관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외교부에서 또 내가 아주 친하게 지내던 분이지. 이어졌네요. 네, 그래서 박진 교수 지금 해외 생활이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예, 10년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10년 공부했으면 나라 위해서 일해야죠. 그때 그냥 네 그랬어. 그 다음 주에 청와대로 바로 오게 된 거죠. 이건 뭐 벼락 출세도 이런 출세가 없는데. 근데 후보님께서 변호사 자격도 가지고 계시더라고. 네. 그 변호사 자격은 어디서 얻은 거죠? 그거는 이제 청와대 5년 동안 그 비서관 생활을 마치고 연세대학교의 동서문제연구원이라는 데를 가서 연구를 하고 있다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법대를 나왔는데 변호사 자격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미국 사람들을 상대를 많이 이제 그동안에 했는데 거의 절반은 다 변호사들이에요.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협상을 하더라도 훨씬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뉴욕 대학에 가서 법학 석사를 하고 변호사 시험을 본 거예요. 야, 1년 동안에. 벼락 공부를 했지. 그래서 완전히 학생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가 44살이에요. 그때 시험을 본 거예요. 의원님이 그 지난 시기 제가 사진들 보니까 머리는 좀 지금 희끗희끗해졌는데 얼굴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똑같아? 예. 얼굴에 손 안 댔는데. 손 안 댔는데 서울에서만 의원님께서 이번까지 하면 사선이죠. 사선이지. 야, 이거 서울시에서 사선 받는다는 게 저런치 않은데 우선 사선으로 성공한 것도 큰데지만 공천은 어떻게 그렇게 4번씩이나 받고. 처음에 나간 거는 이제 종로에서 2002년에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네. 예. 아, 보궐선거로. 네, 근데 종로는 내가 태어난 고향이야. 네. 우리 고향을 위해서 국회에 가서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천 신청을 했는데 보니까 정치 1번제라서 그런지 거물들이 많이 온 거예요. 당 공천위원회에서 이분 저분 이렇게 다 검토를 하다가 마지막에 나로 딱 낙착이 된 거예요. 참 영광이지. 태어난 고향에서 국회의원에 나가는 것은. 그래서 이제 초선 의원이 됐고 재선 3선에서 3번을 했는데 종로에 계신 분들이 3번을 나를 뽑아줬어요. 지금 생각해도 진짜 고마운데. 종로에서 3번 한다는 건 진짜 기적 같은 일인데. 네, 그거는 이제 우리 그 돌아가신 선친께서 종로에서 의사, 내과 의사를 오래 하셨거든.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 계신 분들이 우리 병원에 와서 치료도 받고 이런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아버님 음덕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아버님 병원이 종로에 있었네. 종로에 명륜동 해화동에 40년을 하셨거든. 이야. 그러니까 나도 만약에 의대를 갔으면 네. 지금 이제 박진 내과병원 우리 아우님 내가 저 주치의하고 있을지도 몰라. 아, 그런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국교원에 가셔서 태권도 발차기도 하고 뭐 육단도 가지고 계시더라고. 근데 그때 그 발차기 한 거 내 동영상으로 봤어요. 아, 우리 아우님 봤네. 실제는 이제 태권도를 좀 했는데 이제 중학교 때 태권도를 열심히 했지. 근데 발차기 하는 거 보니까 지금 후보님 나이에 발이 끝까지 올라간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그날 조금, 저는 절반도 못 올릴 것 같은데. 그날 조금 무리했어. 근데 이게 이제 유튜브를 찍어야 되니까 발이 그래도 많이 올라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 전날 조금 연습하고 한 거예요. 후보님 만났을 때 여쭤보자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사모님을 언제 만났죠? 저희 집사람이 사모님하고 대단히 친하게 지내요. 그래서 집에 어디 갔다 사모님 만나고 오면 뭐 여보 오늘 나 저 박진호님 사모님 만나서 막 이야기해. 그래서 그래? 나도 얘기 들었어. 내가 지난 부처님 오신 날 그때 난 미국 가 있었잖아요. 근데 봉사에 갔는데 가니까 이렇게 내빈들 앉아 있는 자리에다가 이제 박진 이렇게 써붙였더라고. 그래서 이거 박진 의원님이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왜 이렇게 자리를 내놨지 하고 지금. 근데 웬 풍채 좋고 멋있는 숙녀분이 와서 거기에 쳐가 앉는 게. 그래서 제가 조금 말랐는데 풍. 뭐 멋있던데요. 그래서 제가 야 누구야 하니까 그래서 박진 의원님 사모님이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형수님 한번 처음 뵀는데 그때 인사했구나. 제가 형님의 20대 모습은 보지 못했는데 간단한 그 수가 아닌데 이제라도 한번 털어놓으세요. 의원님이 먼저 접근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제 대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1학년 때 미팅을 몇 번 했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 미팅이다. 왜? 2학년서부터는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고시 공부 책을 갖고 다녀야 되는 거지. 그때 몇 살 때죠? 그때가 이제 75년이니까 19살이지. 아니 19살 때 공부 안 하고 벌써 미팅이 다 냈네. 그 대학교 18살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미팅을 했지. 그러니까 난 바보야. 나는 84년대 국제영예대학 졸업했는데 그때 22살인데도 여자 한 번도 못 만났어. 광화문에 있는 코미디라는 다방에서 했다고. 지금은 없어졌어. 근데 1, 2, 3, 4를 정한 거예요. 남학생, 여학생이. 여학생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내가 1번이야. 키 순서로 했어. 근데 2번이 여학생 들어오기 전에 자기가 바꾸자는 거예요. 나하고 1, 2번을. 그래서 내가 바꿔줬지. 그래 알았어. 그러고 내가 2번 할게. 그러고 나서 바로 여학생들이 들어왔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 2번으로 들어온 거예요. 야, 이게 다 하늘이 정했네. 내가 볼 때는 뭔가 인연이 있는 거지. 근데 그때 저 형수님도 서울대 음악대학을 들어와서 첫 미팅이지. 바이올린을 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후진 양성을 하고 있지. 근데 이번에 대선 출마 나올 때 형수님이랑 애들이 동의하던가요? 일반적으로 동의 안 할 텐데 집안에서는.
아마 생각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도. 우리 남편이 이제 정치를 3선 의원을 하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4선 의원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어떤 역할을 할 텐데 그게 이제 어떤 역할이 될지는 내가 이제 이번에 그 출마하기로 결정을 하고 한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좀 큰일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좀 도와줘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집사람이 금방 알더라고.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 후보님의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언론도 그렇고 주위에서 후보님의 가족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가 집중될 거고 탈 털리고 뭐 별별 다 생기잖아요. 그래도 뭐 사모님이랑 애들이 괜찮다 한번 해보자. 이 대단한 결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가족들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죠, 항상. 그 전부 이제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생각해 볼 때 뭐 우리 부부는 그냥 평탄하게 살아왔고 아이들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걔네들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애기 낳고. 정치에는 별 관심이 없어, 걔네들은. 우리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문화는 선거에 나오는 사람의 도덕적 영역 또 가족의 그 뭐 개인적인 그런 영역에 대해서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최근에는 그 네거티브 또 공격이 또 많고 이런데 그런 면에서 내가 보면 이제 의원님은 진짜 저는 완벽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만 국회의원을 4번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검증이 됐고 또 공무원 생활도 했고 대선에 나가는데 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대신에 이제 정책 비전으로 경쟁을 하고 또 검증할 부분은 딱 검증을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지. 이제부터는 좀 대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진형 또 글로벌 그런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 이 선진형과 글로벌 이 두 단어의 방침을 찍으시더라고요. 의원님께서 다른 후보들과 좀 차별화해서 이 선진하고 글로벌 지도자 이건 박진밖에 없다라고 딱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런 뭐 두세 가지 특징 같은 거 그런 거 있으세요? 뭐 선진 글로벌은 뭐 다들 쓰는 용어지만 그렇죠. 나는 그걸 이제 실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 미국, 영국 선진국에서 공부를 했고 그것도 국가 장학금으로 글로벌 그 외교를 늘 해왔고 외교부를 거쳐서 또 외교통일위원으로서 국회에서 일을 했고 우리 당의 외교안보 특별위원장을 하고 있고 또 한미의회 외교 포럼의 공동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이런 외교나 통상교섭이나 이런 걸 쭉 해왔고 그냥 말로 선진 글로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겪어본 경험 그리고 청와대와 국회에서의 국정 경험 이걸 전부 쏟아볼 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후보님이 선진, 글로벌 이 두 단어에 가장 최적화된 후보에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후보님께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친분이 가까우시잖아요. 저는 이번에 의원님께서 대선에 나오고 이번에 새로 결심했다기보다는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대통령 당선되는 거 보면서 이제 내 차례로구나. 나도 나가야지. 이미 지난해 결심 굳힌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 말이 맞긴 맞아. 왜냐하면 2008년 7월 말에 조 바이든 상원 외교위원장을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보더니 대뜸 Chairman Park, so when are you running for president?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바이든이 후보님을 보면서 이 사람은 대통령 감인데 딱 반 거네 그때. 바이든 위원장이 그래도 첫 만남에서 대통령 언제 나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야 이거 대답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Yes, sometime in the future. 그게 몇 년도죠? 13년 전. 그런데 21년에 바이든은 대통령이 됐고 나는 출마를 했고 말이 시가 돼가지고 결국 13년 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의원님께서 이번에 출마하셨다는 이 소식을 알까요?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요 대통령 대선에 출마한다고 그때 한쪽으로는 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본인이 말로는 뭐 철창 없는 감옥이라고 다른 사람들 보고 가지 말라고 하고 본인은 거기에 간다? 93년에서 98년까지 내가 5년을 그 대통령 비서관을 했어요. 언젠가는 대통령이 이렇게 집무실에서 팔짱을 끼고 그 경복궁 뒷문을 보면서 그때 이게 참 창살 없는 감옥일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내가 전율을 느꼈어요. 그게 엄청난 그 압박과 스트레스로 오지 않겠어?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그런 압박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면 외로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 청와대 집무실 구조는 방이 뭐 엄청나게 크고 대통령 혼자 앉아 있고 그리고 궁궐 같은 분위기.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21세기형 시시각각으로 위기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대통령의 집무실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만약에 구조적으로 바뀌겠네요.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를 대통령 박물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좋은 생각 같아요. 영국에서 그렇잖아요. 영국 바킹엄 팰리스에 일요일날은 일반 관광객들이 전부 다 들어가서 보잖아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이 한 그분들의 업적을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잘된 부분을 위주로 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외국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해줘야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와 또 정치 리더십이 계속 유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는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직 후보들 중에서 이런 공약 내는 후보가 없어요. 내가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거 완전히 이거 빨리 특허 신청하세요. 이거 지금. 그리고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 절대 외롭지 않아요. 방도 크지 않고. 문득 안에 둘이 않아. 문이 막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그리고 그 오바마 대통령 때 빌 라덴 그때는 상황실이야. 상황실 시츄에이션에 다 모여 앉아서 대통령 자리라는 거 따로 없잖아. 다 이렇게 앉아서. 대통령이 오히려 옆에 앉아있고 대통령이 옆에 앉아있고 합참의장 국방장관이 가운데 앉아서 보잖아. 근데 우리는 더 문제는 뭔가면 청와대에서 나와서 감옥 가잖아. 이게 문제.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대통령 되겠다는 애가 별반 없다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버님 내가 이게 이제 두 번째 공약인데 네. 청와대에 너무나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있고 너무나 많은 정보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러한 권력과 정보에 말하자면 인질이 되고 있다. 민정수석실이 보면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감사원 대한민국의 5대 권력기관에 그 모든 것을 관할을 하고 있고 모든 정보가 모이고 있고 그 대통령은 그 정보와 그 권력을 어떻게 보면 즐기고 있는 건데 바로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대통령이 그 쥐고 있는 권력 그 자체가 대통령으로 하여금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직을 마치고 나면은 불행한 일들이 자꾸 계속 생기기 때문에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을 나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음 공약은 민정수석실 폐지.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 구조 협파. 제왕적 대통령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모든 대통령이 다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대통령은 세 가지를 잘 해야 돼요. 첫 번째, 평상심을 유지해야 돼. 커다란 충격을 받았거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아니면 급하게 결정을 내리거나 이러면 이게 실수할 가능성이 많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장으로 나가야 돼. 왜? 청와대에 앉아서 보고를 받다 보면 이 보고서가 현실인 줄 알아. 그런데 실제 보면은 현실은 저기 있는데 보고서는 여기 있거든. 그 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려면 현장에 가야 돼. 이 정상이라는 건 이건 말이 정상이지만 큰 기업의 CEO, 세일즈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조직의 CEO를 5년 동안 하는 거거든. 그러게요. 근데 그 조직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려고 하면은 그게 되겠어? 근데 난 지금 이번에 저 문재인 정부한테 내가 지금 제일 동의할 수 없고 화난 게 뭔가면 지금 우리 정부는 뭐 우리 제품 어디다 뭐 얼마 내가 저 세일을 했다 어디서 수주 얼마 받았다 이런 보도 놓고 뭐 이번에 미국도 가서 그렇잖아 44조 미국에다 투자했잖아요. 아니 미국이 우리보다 국민 소득이 얼마나 높은 나라게 44조 일자리가 얼마나 없어. 그걸 지금 이번에 또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 일자리 만들어준 대통령인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통령 리스크가 제일 큰 리스크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세 번째는 대통령이 사람을 잘 써요. 인사가 만사예요. 그거 세 가지를 지키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와서 21세기형 첨단 정보를 갖춘 그런 사무실에서 보좌관들에 둘러싸여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하고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고 다만 대통령은 현장으로 다니면서 바쁘게 다녀야 돼요. 그런데 그게 바로 세일즈, 글로벌 세일즈를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요건이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세일즈가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 리스크예요. 나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리스크가 아니라 대통령 찬스다. 찬스다. 네, 모든 국민들이 우리가 지금 가진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대통령 이런 사람이 이제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근데 내가 한두 가지 예만 들면 김영삼 대통령이 호주를 갔었어요. 94년에. 그 당시 총리가 폴 키팅이라는 총리예요. 노동당. 근데 그때 우리 현안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워킹 홀리데이. 그걸 호주가 안 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사전에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호주 측에서 이거는 얘기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았다 이러고 갔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폴 키팅 총리하고 점심을 오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한테 말씀드렸어요. 카카, 우리 그 한국 젊은이들이
호주에 와서 영어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일도 해서 돈도 벌고 이거 워킹 홀리데이 이거 좋은 겁니다. 점심 하시면서 부드러운 분위기니까 말씀을 한번 하시죠. 대통령께서 호주하고 워킹 홀리데이를 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어? 호주 총리가 갑자기 정말 어젠다에 없는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놀라서 그러면서 난감해하는 거예요. 근데 호주 총리가 알았어. 이게 지금 정상회담 어젠다에는 안 올라왔지만 한국 측에서 굉장히 하고 싶은 거구나. 이거를 금방 이분이 알고 각각께서는 내일 호주를 떠나시는데 그 전까지 내가 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호주 총리가 이거 하십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야, 그 호주 총리도 진짜 괜찮은 분이네요. 이번은 그 당시 뭐라고 그랬냐면 호주는 아시아 국가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나라와는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고 싶다. 얼마나 좋습니까? 글로벌 시대에. 그런 역할을 대통령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 대통령도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 이번 말은 전 용어하는 대통령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전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가서 정상회담하고 모두 갔을 때 용어가 통하지 않아서 내가 이제 이렇게 대통령 모시고 다니면서 해보니까 외국 정상들이 모여서 막 영어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끼어들기가 어려운. 그래서 내가 막 그때 그랬어. 나는 아주 답답해가지고 우리 대통령이 끼어들어가야 되는데 클린턴하고 장점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막 그랬지. Excuse me, I'm the president of Korea. 김영삼 내가 그랬지. 그리고 이제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갔지.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을 평한다면 어떻게 평하십니까? 지금 이 정부의 외교 정책은 내가 볼 때 원칙도 없고 전략도 없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모든 관심과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손해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미 관계도 그렇고 한일 관계도 그렇고 한중 관계도 그렇고 미국은 우리 동맹이기 때문에 신뢰감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불신감을 주고 있고 이 정부가 친중으로 가는 거 아니냐, 북한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냐. 또 중국은 우리 최대 무역 상대국이고 같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데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업신여김을 받고 있고 사드 문제로 중국이 우리에게 압박을 해도 그걸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냥 알겠습니다 이러고 있고 그 산불 정책 그때 처음으로 합의나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불이 그 약속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정부에서는 뭐 약속이 아니라 뭐 협의입니다 이랬는데 중국에서는 약속으로 알고 있어요. 산불 정책으로 사드를 추가적으로 배치하지도 말고 미국의 방어망에도 들어가지 말고 한미일 협력도 군사 협력도 하지 말고 그거 아니에요. 그 중국에서는 약속한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낸 거지. 마치 우리가 사드를 안 할 것처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발표를 해버리니까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또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숙한 외교가 결국 국익에 손상을 준 거다. 그리고 일본은 과거사도 있고 일본이 과거에 무슨 고통도 많이 주고 했지만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같이 하는데 미래지향적으로 관계 개선하고 그리고 일본에다가 이제는 우리가 돈을 요구하고 돈을 받겠다고 하는 외교는 이제 우리는 관둬야 된다. 일본이 진정으로 사과하는 건 받겠다. 그러나 일본에게 아쉽게 돈을 요구하지 않겠다. 좀 이렇게 딱 잘라서 이제는 새로운 대일 정책을 펼쳐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보는. 이게 지금 우리 난점이 지금 중국과의 관계.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한 나라죠. 중요한 나라지요. 근데 그 의원님께서 중어도 또 잘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중국어 공부 조금 했는데 아우님이 저 중국서 공부한 그 아우님이 훨씬 더 잘하지. 일본어도 하세요? 일본은 내가 1년 동안 유학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일본에도 유학 갔다 왔어요? 네, 동경대학에 1년 가 있었어요. 중어 한마디 좀 해보죠. 중국어? 아우님 그럼 그냥 간단하게 해봐. 你会说汉语吗？我会一点。会一点？会一点。你在中国学习过中文？我在中国毕业，中学和大学，所以但是呢，我主要的语言是英语，汉语我就马马虎虎的。我在韩国的放送大学中文学习过。中文汉语嘛说话比较容易，但是写字汉字。同意。提笔忘字。中文不容易，发音很难。对，我们应该常常经常学习练习汉语。조금 되는데? 네, 이번에 저 일본 말이 나왔게 망정이지. 이번에 결국은 한일 정상회담 다 무산되고 대통령이 도쿄올림픽도 안 가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참 내가 보면 답답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올림픽을 하면서 우리 대통령을 정식으로 초청한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본 신문을 통해서 행정적인 사표신 없었네요. 그러니까 일본 신문을 통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국민들도 좀 찜찜하고 그다음에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 올림픽을 하기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일본이 좀 이럴 때 좀 딱 흔쾌하게 나와서 우리 옆 나라의 대통령을 초대하고 싶습니다라든지 이렇게 했으면은 더 좋았을 거다. 근데 올림픽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옆에 나라들이 가서 축하해 주는 건 뭐 난 당연하다고 보고 그걸 통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지금 이렇게 꽉 막힌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거지. 내가 만약에 일본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겠어. 한미치 관계와普通は 近くても遠い国 너무 신기했지. 한일 관계는 가깝지만 먼 나라 ナラだ。として言われてします。でも韓日関係は民主主義、市場経済、そしてアメリカとの共通の同盟関係を持っていますから非常に大事なものです。もし日韓関係が悪くなるとこれは両方にも損になります。 한일 관계는 민주주의, 시장 경제, 미국과의 동맹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점이 많은데 만약에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이것은 양쪽에 다 나빠지는 거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이런 그 소위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야만 동북아 평화가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봐요. 미중 갈등 시대에 미중 지금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중 패권 경쟁이 충돌로 갈 수도 있어요. 그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게 한일 협력이다.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해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외교를 우리가 펼쳐야 되지 않겠나. 뭐 외교 이야기가 나오면 뭐 대북 문제가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그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last Tuesday North and South announced the restoration is communication line. Military communication. Yes, but I don't think that my government it must be too excited of it because it is possible that inter-Korean summit can be overplayed for presidential election purpose. What do you think about it? 아우님이 영국식 영어로 하니까 나도 퀸즈 잉글리시. Queen's English. 그게 되세요? Yes, So you can speak also yes, Queen's English. yes, I studied in Oxford University, and I totally agree with you. North Korea is now struggling Yes. due to economic difficulties, food shortages, and the UN sanctions. And perhaps Pyongyang would like to ease tensions with the United States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s, and they also want to open communication line with South Korea in order to create a Yes. favorable environment. So I think that the restoration of the military communication line is good, as long as North Korea has a genuine intention to ease tension and build trust and move towards substantial denuclearization. Without denuclearization, we cannot guarantee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So our government has to make it very clear that we are ready to talk with the North, but they have to change their attitude and make a firm commitment to the denuclearization. I see.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했지만은 백신 스와프 이것도 역시 후보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만든 그런 저는 용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백신 스와프 이야기할 때 여당 의원들이 아니 세상에 그런 말도 있느냐 뭐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러고 최근에 그 이스라엘 뭐 대사를 만났었어요. 백신 스와프 때문에. 만났지.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집단 면역으로 빨리 가고 있으니까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유분을 한국이 먼저 빌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생산해서 갚든지 확보해서 갚든지. 그래서 이제 백신 수합을 하자고 그랬는데 그때 여당은 귀도 안 기울였어요. 네, 그럼요. 백신 수합이 무슨 소리냐 이거 해본 적도 없고 우리 백신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 그랬잖아. 3분기 되면은 수천만 개 백신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지금 3분기 7월달 다 지났는데 들어왔냐고. 그러니까 난 정부가 너무 안이하다. 백신 확보에 실패한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이라도 미국과 백신 수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의용 장관한테 물어봤잖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5시간 반을 만나서 점심에 식사를 하면서 얘기했는데 백신 스와프 얘기했냐고. 그랬더니 장관이 그런 얘기 안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왜 그랬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최우선 과제는 백신 확보고 미국은 백신의 첨단 기술의 종주국이고
백신의 여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가면은 길가에서 아우님이나 나나 국적이 달라도 다 맞을 수 있거든. 나는 이번에 미국 가서 백신도 안 맞고 왔어요. 왜? 우리가 지금 급한데 그래서 나는 우리 대통령이 해야 될 일, 대통령 찬스, 대통령이 가서 얼마든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특히 한국과 미국의 동맹국의 자유무역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외교위원장으로서 자유무역 한미 FTA를 통과시킬 때 그 제5장에 한국과 미국은 특허 및 복제의약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원활한 접근을 위한 공유를 약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미국 사람들한테 딱 들이밀고 이게 바로 백신 스와프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다. 우리 하자 이렇게 얘기했지. 나중에 이제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군을 위해서 55만 장병을 위해서 보내겠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우리 대통령은 깜짝 선물이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볼 때 그 깜짝 선물이 아닙니다. 백신 스와프를 미리 가서 우리 야당이 가서 거예요. 백신 스와프하자 이 얘기를 한 것이 결과적으로 반영됐다고 보는 거죠. 제가 이거 진짜 난처한 질문 하나 있는데 난처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의원님께서 그 삼국지를 가지고 교통정리 다 하시더라고. 내가 유비다라고 딱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공약 같은 거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네, 내가 이제 나는 그 윤석열 전 청장은 이제 대학 5년 후배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대학교 1년 후배이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부터 잘 알아요. 그때부터 원래 유비였어요, 그때 의원님. 그때는 삼국지 얘기는 안 했지. 삼국지 얘기 안 최재형 후보는 아주 소신과 강단이 있고 윤석열 후보는 통이 크고 결단력이 있고 그리고 나는 외유내강형인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삼국지에 비유한다면 거기가 이제 관우 장비 유비가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한 건데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물어보지 않았어. 열받겠는데 벌써 유비가 벌써 나타났다고 뭐 이렇게.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청년들 아니겠어? 그러게. 내가 살 집을 마련하는 거, 내가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마련하는 거,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가 있을까? 나는 다음 대통령은 그 방향과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서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자유다. 그 물량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집들을 많이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어.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FTA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물건과 또 상품과 지식과 서비스와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의 FTA를 통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경험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젊은이들한테 많이 제공해 줘야 되겠다. 난 그래서 FTA 이퀄 일자리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교육혁명. 아이 낳아서 키우려면 엄마들이 집에서 7살까지 데리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요즘 아이들이 빨리 커요. 그래 아이들을 집에 그렇게 잡아놔야 꼭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난 5살서부터 초등학교 보낼 수 있다. 5살에. 그리고 초등학교를 왜 꼭 6년을 다녀야 되냐고. 그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자기의 그 지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또 글로벌 시대의 인공지능이나 또 영어 교육도 국가에서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가르칠 수 있거든. 중고등학교도 4, 5년. 그다음에 대학은 옥스퍼드, 케임브리지다 3년 아니요? 그러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최소한 3년을 줄일 수가 있고 지금 이렇게 급변하는 글로벌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국가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교육을 극대화하고 이 청년들이 빨리 자기의 일자리로 나갈 수 있는 교육혁명을 이뤄야 되겠다. 그게 내 세 번째 공약이에요. 진짜 유비의 전략이 맞는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제 인터뷰 요청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했고 제가 의원님을 제일 먼저 일본으로 모시자고 한 거는 같은 외통에 있었고 함경북도 명천이라는 그런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인연도 세상에 이런 인연은 없는 것 같아요. 강남의 갑을 이번에 꼭 한번 의원님께서 성공하셔서 대한민국을 진짜 선진국 글로벌화된 나라로 만들어 주시길 이제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꼭 대통령이 돼서 내치와 외치를 아울러서 대한민국을 꼭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이 한번 파이팅 합시다. 자, 갖고 보면서 대한민국 업그레이드 파이팅. 대한민국 업그레이드 파이팅!